자, 그 다음에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 통저, 운공, 아까 얘기했죠? 통합, 저장, 운영, 그 다음에 공유 이런 특성을 갖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그런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시간으로 운영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공용, 쉐어링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어떤 특성들 때문에 데이터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라는 것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키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에 제한을 두는 그런 제약 조건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제약 조건에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 것도 있습니다. 무결성이라는 어떤 속성도 있고요. 그래서 키와 무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좀 지체가 되긴 하는데 사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또 기초적인 개념이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설명을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키의 개념에 대해서 볼까요? 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을 찾거나 또는 순서대로 정렬할 때 사용하는 어떤 열쇠 같은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 릴레이션에 어떤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데이터들이 쭉 쌓여져 있어요. 그죠? 어떤 속성에 맞게. 근데 이 데이터들의 어떤 특정 튜플을 내가 추출하고 싶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 특정 레코드나 또는 튜플을 찾기 위한 어떤 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걔를 딱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되는 속성. 얘를 딱 추출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레코드를 추출할 수 있는 속성의 특정 속성. 유일한 기준이 되는 속성. 예, 그런 거를 우리가 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어떤 특정한 값을 따라 이렇게 레코드를 뽑아낼 수 있거나 다수의 레코드를 이렇게 추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 쓰는 그 키의 종류는 여기 표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뭐 외워놓을 수 있으면 좋고요. 이해를 좀 깊이 있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우선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슈퍼키, 외래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자, 우선 볼게요. 기본키는 뭐냐면 자, 어떤 중복값을 가지지 않는 어떤 속성 중에 속성 안에서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성들 중에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유일한 값들로 다 정리되어 있는 유일한 값들로 저장되어 있는 그게 주키예요. 메인키. 자, 그래서 기본키에는 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널이 있으면 그걸 키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어야죠. 무조건.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다 유니크한 거예요. 다 다른 값으로. 그래서 그 모든 튜플들을 그 다음에 그 저장되어 있는 튜플들 값, 레코드 값들을 그 특정한 레코드 하나를 다른 레코드들과 구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값. 그 속성 값을 뭐라고 그런다? 기본키라고 한다. 자,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널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의 특정 튜플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속성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프라이머리 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본 키들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 있어요. 후보들. 기본 키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릴레이션의 후보들이 존재하면 그것들의 집합을 우리가 후보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셨죠?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속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후보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후보키의 정의를 볼게요. 자,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들 중에 튜플들의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에 사용되는 속성들의 부분 집합. 그래서 기본 키로 사용될 수 있는 속성들의 집합을 뭐라 그런다? 후보키다. 그래서 후보키는 반드시 하나 이상 후보키가 있어야 돼요. 릴레이션에는 당연히 후보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본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보키는 릴레이션의 모든 튜플의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자, 후보키는 기본키들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의 그러니까 기본키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키들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의 집합, 부분 집합. 그래서 당연히 기본키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성과 최소성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만족해야 돼. 자, 그래서 유일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키값으로 하나의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최소성이라는 것은 모든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하는데 꼭 필요한 속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성. 그러니까 모든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속성들만 모여져 있는 것이 후보키다. 최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속성들이 다 이런 특성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최소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후보키라는 어떤 집합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후보키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후보키들 중에 후보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볼게요. 키들의 모임을 한 5개 해놨는데 이 키 중에 얘를 PK라고 프라이머리 키라고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후보 키들 중에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를 하나 정했어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대체 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머지 것들. 이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대체 키라고 한다. 그래서 후보 키들 중에서 둘 이상인데 후보 키가 둘 이상이에요. 이 둘 이상인 중에서 기본 키를 하나 정했으면 그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대체 키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자, 대체 키라는 거는 뭐다? 후보키들 중에 기본 키를 하나 정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대체 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슈퍼키는 뭐냐면 한 릴레이션 내에서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다. 그래서 슈퍼키는 앞에 후보키나 기본키나 대체키하고 관계없이 그냥 모든 튜플들 중에서 속성들의 집합이나 동일한 값을 이제 나타내지 않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 그러니까 슈퍼키라는 거는 속성과 속성. 그러니까 A라는 속성, B라는 속성, C라는 속성이 있으면 A하고 B를 플러스 시킨 거 또는 A하고 C를 플러스 시킨 거 이런 것들의 집합을 뭐라 그런다? 그렇게 모아놓은 키들을 우리가 슈퍼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일성은 만족은 시키지만 최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속성들의 집합을 만들어서 A하고 B를 섞어 놨더니 걔가 어떤 튜플들의 유일성은 만족시켜 주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성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외래키는 어떤 테이블 릴레이션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테이블에서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속성들이나 속성들의 집합. 그러니까 이게 A 테이블이 있고 B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PK 값이 있어요. PK. 여기에 PK 값에 해당되는 어떤 A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을 가져다가 여기에 A라고 참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 A라는 거를 A 테이블에서는 외래키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가져다 참조해서 쓰는 속성이다 또는 속성들의 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외래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래키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테이블과 테이블 간에 조인을 하거나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참조 관계를 표현할 때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학생 테이블과 수강 테이블에 대해서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슈퍼키, 외래키 설명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한번 빠르게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 테이블 두 개에서 기본키는 뭐냐? 자, 기본키. 자, 우선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과 주민번호가 있는데 얘 두 개는 사실 기본키로 쓸 수 있는 후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번과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보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선은 이 PK 또는 학번 이렇게 있는데 학번을 PK라고 했을 경우 내가 배정했다. 그랬을 때는 주민번호는 뭐가 된다? 대체키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강이라는 테이블에서는 학번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번이 기본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 보시면 이 학번 있고 수강이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 슈퍼키라는 것은 뭐 학번 주민번호 이런 거를 이렇게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이렇게 주민번호 성명 이렇게 또는 학번 주민번호 성명 이렇게 묶어서 슈퍼키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수강 릴레이션에 보면은 학번 릴레이션에 참조를 하고 있어요. 뭘? 학번을 요 학생 테이블의 PK인 학번을 여기서 수강이라는 테이블에서 학번 속성으로 참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강 테이블의 학번은 뭐다? FK. 그래서 foreign key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무결성.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 중에 무결성이라는 것은 저장된 데이터 값과 그것이 표현하는 현실 세계의 실제 값이 일치하는 정확성을 말한다. 좀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값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현실 세계 실제 값과 일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현상에서 어떤 실제 현상을 갖다가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 세계 한 교실에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의 A라는 반에 학생들이 20명이 있어요. 그 20명에 대한 학생부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목록으로 릴레이션으로 만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제 현상, 실제 현재 값과 현재 실제 학생들의 20명이라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DB 데이터에 있는 저장된 데이터 값이 일치하게 하는 정확성. 그것이 바로 무결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무결성에는 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밑에 보면 4개의 종류가 있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개체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참조 무결성, 사용자적인 무결성이 있는데 기본 개념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개체 무결성이라는 것은 기본 키를 구성하는 어떤 속성도 기본 키를 구성하는 어떤 속성도 널값이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 이거 뭐야? 아까 앞에서 기본 키는 이 속성을 다 당연히 갖고 있어야 기본 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키가 되는 속성은 널값이 아니어야 되고 중복값이 아닌 유니크한 값으로 돼 있어야 된다라는 이 규정이 개체 무결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키가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개체 무결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메인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이란 어떤 주어진 속성값이 정의된 주어진 속성값이 정의된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된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도메인이라는 거는 아까 속성들이 어떤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데이터가 속성 안에 어떤 값을 넣을 때에는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에는 그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학년 안에 있는 값이라는 것은 결국 초등학교 같은 경우 1학년부터 6학년이기 때문에 1부터 6 사이의 값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규정. 그것이 바로 도메인 무결성이다. 영역 무결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외래키 값은 널이거나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래키 값은 널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해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래키 값은 당연히 다른 테이블에 어떤 특정 테이블의 PK 값, 기본 키 값을 우리가 참조하고 있어야지만이 그게 외래키 값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얘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릴레이션의 학번 속성 보세요. 릴레이션 수강 테이블에 보면은 학번이라는 자, 릴레이션이 있는데 속성이 있는데 거기서 학생 릴레이션의 학번 속성에 없는 값은 입력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왜? 여기에 1부터 4까지의 학번이 있는데 여기에 가져오는데 이래서 5를 가져올 수는 없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참조 무결성이란 우리가 외래키로 참조를 할 때 그 어떤 참조하는 그 테이블에 값이 존재하는 것만 가져와야 된다. 참조해야 된다. 자,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넣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참조 무결성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무결성은 뭐 속성값들이 사용자 정의한 제약 조건에 만족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용자 정의 무결성보다 이 세 가지는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체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참조 무결성. 자, 다음 이제 관계대수와 관계해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관계대수하고 관계해석은 아까 그 코드 박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수학적인 어떤 보통 이제 그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이 수학자이신 분들이 컴퓨터 과학을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수학을 토대로 해서 이 컴퓨터 과학의 이론들을 많이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관계의 어떤 릴레이션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 뭐 집합에 대한 개념 있죠? 집합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프리디케이트 칼큘러스라는 뭐 어떤 이론을 가져다가 뭐 관계 해석이라든가 관계 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수는 이제 뭐 어떤 수학의 대수학 같은 대수 여기 보면은 그걸 참고해서 한 건데요. 여기 이제 표로 제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순수관계 연산자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약간의 그 어떤 집합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뭐 이 표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리스어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썼기 때문에 좀 그 표기법과 그 실제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시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일단 선택이라는 거는 어떤 조건에 맞는 튜플들을 추출해내는 거, 이게 셀렉트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쿼리문의 셀렉트 부문과 비슷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션 하는 거는 요 시그마가 씁니다. 시그마 이렇게 영어로 시그마 이거 그리스어로 시그마라는 거가 S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렉트라면 이렇게 시그마를 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추출이라는 거는 어트리뷰트의 부분 집합이에요. 셀렉션은 보세요.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튜플이잖아요. 이렇게 행이 튜플이라고 그랬죠. 행. 그래서 이 셀렉션은 행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출이라고 해서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컬럼 여기 속성 여기 이렇게 컬럼 값을 추출하는 거 어트리뷰트들의 부분 집합을 중복을 제거됨 그래서 요거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열을 추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라는 거를 쓰고요. 조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게 세모를 앞에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의 그런 표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테이블과 테이블 두 개의 릴레이션을 연관된 어떤 튜플들 값들을 추출하는 거, 결합시키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 나누기는 디비전은 나누기 똑같습니다. 나누기 표기를 쓰고요. 그래서 어떤 R이란 테이블에서 뭐 SS 어트리뷰트 값들을 갖다가 도메인에 일치하는 그 튜플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거는 집합 개념이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합집합은 두 개를 테이블에 합치는 거.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합치되 중복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교집합은 중복된 것만 이렇게 겹치는 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집합은 그러니까 테이블과 테이블 간에 실제 이게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차집합이나 이런 걸 하려면 뭐예요? 그 항목들이 같은 거이거나 유사한 것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교집합은 이제 같은 항목들만 뽑아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집합은 이제 빼는 거죠. 왼쪽에서 어떤 특정 테이블의 값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해서 레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테이블에 있는 2, 5 이렇게 레코드가 있으면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레코드하고 5 레코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 3, 4만 추출하는 거. 이런 게 차집합이에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카티션 곱이라는 거는 이제 그 튜플들의 집합인데 둘 리레이션에 가능한 차수는 더하고 카디네이트는 곱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곱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그 교차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곱, 교차곱이라는 말을 써요. 교차곱. 근데 이게 시험에 혹시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문제로 하나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니까 이해만 하시고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긴 합니다. 사실 이거는 예전 시험에 나오기는 했는데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예전 시험에. 근데 이제 좀 어려워서 잘 안 내는 경향이 있긴 하니까 예,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코드 해석은 뭐 이제 읽어보시고요. 정규화. 자, 이제 정규화하고 비정규화가 반정규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카탈로그 해서 설계 내용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시간이 3시에는 끝내도록 해볼게요. 자, 정규화. 자, 정규화는 어떤 테이블이 레코드나 릴레이션,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이 어떤 그 함수적 종속성이라고 하는데, 테이블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그 정보들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것 때문에 종속성이 발생되고 종속성이 발생되는 거는 결국 이상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레코드를 삽입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정보들이 저장이 된다든가 또는 삭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가 삭제된다든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현상을 발생을 막기 위한 방책인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정규화를 한다는 것은 잘못 설계된 관계형 스키마를 그러니까 작은 속성의 세트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화를 한다고 한다면 복잡하게 돼 있는 거를 단순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스키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정규화는 종속성이 그러니까 하나의 종속성이 하나의 릴레이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해해가는 과정이다. 하나의 종속성이 하나의 릴레이션을 분해해가는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하는 수행이고요. 논리적인 처리와 품질에 영향을 주고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은 일관성, 정확성, 단순성, 비중복성,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자, 정규화를 한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종속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종속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에 따라서 나머지 속성들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그 튜플에 들어가는 값들이 종속돼 있는데 하나의 속성이 다른 모든 속성들의 데이터들을 유일하게 하나만 종속시키는 거예요. 근데 테이블을 잘못 만들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이 다 뭐 유일하지 않고 그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서로서로 막 종속되게 해놓는 거예요. 종속성이 유일하지가 않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학생부에서 학번이라는 그 학번 값이 그 학생들의 정보를 유일한 값으로 종속시키게 돼 있어요. 1번이라는 학생은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체중이 얼마고 신장이 얼마고라는 것을 다른 학생들과 구별할 수 있게 유일하게 종속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학번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하고 또 휴대폰 번호하고 이런 다른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속성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 다른 것들도 역시 다른 정보들도 다 영향을 주게 막 중복되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럴 수 있죠. 어떤 속성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부인데 그래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같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는 동네, 예를 들어서 사는 지역이란 지역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 정보는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다 서울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다 서울에 살 수도 있잖아요. 대구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지역이라는 정보를 써버리면 서울 내에서도 구 단위로 만약에 구라는 정보를 써볼게요. 관악구, 예를 들어서 서초구, 그다음에 강남구 이렇게 돼 있으면 서초구 사는 사람도 대여섯 명 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들이 어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같은 구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구 값이 정보가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 속성이 다른 값에도 같은 중복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값을 유지하게 한다. 라고 한다면 그게 종속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성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2개 이상 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들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역 테이블, 주소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분리시켜요, 보통. 왜냐하면 중복된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형제 같은 경우, 형제, 형 동생이 같은 학교 다녀. 근데 쌍둥이야. 그래서 같은 반에 같은 반에 있어. 그러면은 그 학생부에 보면은 저기 쌍둥이 형 동생이 같이 다녀. 그러면 중복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주소값이나 이런 거는 분리시킨다. 이런 개념이다 이거죠. 뒤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장점은 이제 유연한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나누다 보면 데이터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물리적인 접근이 복잡할 수 있고 많은 조인으로 해서 조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정교화를 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성과 무결성을 유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생성시키고 중복 배제, 그 다음에 이상 발생 방지, 자료 저장 공간 최소화, 그다음에 삽입 시의 릴레이션 재구성의 필요성을 줄이고, 그 다음에 모형의 단수나 속성 배열의 상태 검증 가능하고 개체 속성의 누락 여부 확인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검색과 추출의 효율성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규화의 원칙은 이제 정보의 무손실 표현과 분리 원칙, 그 다음에 데이터 중복성 감소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 이상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 어너멀리라고 하는 이상현상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어요.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짧게 설명드릴게요. 삽입 이상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삽입했는데 의도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값들도 같이 삽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그렇게 설계가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고, 삭제라는 거는 한 표를 삭제를 했는데 튜플을 하나를 내가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관계없이 다른 값들도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에서 속성을 갱신을 했는데 다른 튜플의 정보 내가 필요에 따라서 속성을 갱신할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 튜플에. 근데 다른 튜플에 또 속성도 같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는 그런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정규화 과정 있습니다. 이 정규화 과정은 다 100%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 한번 자료로 보시고요. 뒤에 이 각 정규형을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함수적 종속정, 그다음 이행적 함수 종속, 그다음 완전 함수적 종속, 그다음 다치 종속, 그다음에 함수적 관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달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시험에 나올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 순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NF, 4정규형, 5정규형까지 해서 6가지 정규형인데, BCNF가 이제 4정규형 앞에 하나 껴있어요. 영어로 된 게. 그래서 이게 6가지인데 5정규형까지 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각 정규형이 될 때마다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그래서 이 첫 번째 1정규형은 도메인이 원자값이라는 걸로 해서 돼 있는 걸 정규형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고, 도메인이 뭐예요? 아까 속성값이잖아요. 그래서 속성들이 다 원자적인 속성들로만 존재하게 만드는 테이블이다. 그게 바로 1정규화된 정규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안 돼 있는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 있는 게 비정규 릴레이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성들이 다 유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스무리한 것들이 막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 쪼개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정규형은 비정규되어 있는 거를 도메인 원자값으로 했을 때 이렇게 1정규형이 된다는 뜻이고요. 부분적 함수 종속성을 1정규형에서 제거를 해버리면 정규형이 되는 거고, 2정규형에서 이행적 함수 종속성을 제거를 하면 3정규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정규형에서 결정자나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하면 BCNF가 되고요. 그 다음에 BCNF에서 다치 종속을 제거하면 4정규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정규형에서 조인 종속성을 제거하면 5정규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좀 그 키워드들이라도 외우는 방법들을 다른 책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 부, 이, 결, 다, 조 이렇게 앞자만 따서 도, 부, 이, 결, 다, 조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키워드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그래서 자 1정규형이 되려면 도메인이 원자값, 도, 부, 이, 조, 이, 결, 다, 조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1정규형에서 2정규형으로 갈 때는 부분적 함수 종속 제거, 그 다음에 2정규형에서 3정규형으로 갔을 때는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 그 다음에 3정규형에서 BCNF로 갈 때는 결정자이거나 후보키 제거, 그래서 BCNF에서 다시 4정규형으로 갈 때는 다치 종속 제거, 그 다음에 4정규형에서 5정규형으로 갔을 때는 조인 종속성 제거, 조인 종속성 종속성을 이제 이용,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뒤에 이제 함수적 종속성이 뭐고, 이행적 함수 종속이 뭐고, 완전 함수적 종속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 날 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반정규형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정규형을 했더니 테이블을 막 이렇게 많이 쪼개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냐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이나 개발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규화된 테이블이나 모델을 다시 통합, 중복,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화 원칙에 위배되는 거긴 하지만 어떤 시스템의 성능이나 운영 편의성 때문에 반정규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정규형 하는 유형에는 뭐 테이블을 통합하거나 또는 다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할하고, 그다음 중복 테이블을 추가한다든가 종속 속성을 추가를 해서 반정규형 할 수 있어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반정규형화하는 유형은 뭐가 있다? 4가지. 통합하는 방법, 분할하는 방법, 중복 테이블 추가, 중복 속성 추가, 이렇게 4가지로 있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시험에 혹시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용을 넣어봤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가 뭔지만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요. 시스템 카탈로그는 시스템 그 자체에 있는 다양한 객체에 대한 정보, 객체라는 거는 뭐 릴레이션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그 관계라든가 제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포함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자료, 실제 순수한 데이터 자체 정보도 있지만 그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제약 조건이라든가 테이블 속성이라든가 테이블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메타데이터 정보들 있죠. 쉽게 말하면 그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테이블 형태로 또 다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들을 사용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정의나 명세에 대한 정보를 유지나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사전이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자, 그래서 메타데이터 유형 보세요. 메타데이터 종류에는 뭐 데이터베이스의 객체 정보라든가 테이블, 인덱스, 뷰 이런 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사용자 정보, 그다음에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 뭐 함수 트리거, 프로시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카탈로그의 특징은 이제 SQL문으로 통해서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거는 쓸 수 없고요. 시스템에 따라서 뭐 상이하고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합니다. 이거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DBMS가 알아서 만드는 정보들이에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의 갱신은 여러 가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시스템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카탈로그 어디 위치에 대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 파일 이외에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정보가 갖고 있어서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사전, 데이터 사전, 메타데이터 정보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림들이나 설명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일단 수업을 종료를 하는 걸로 좀 할게요. 너무